안녕하세요. 쿠쿠닥스의 조성우입니다. 구글에서 청소년 정신과 이렇게 치면 연관 검색어로 부모님 와야 돼요, 부모 몰래 정신과 가는 법, 들키지 않는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연관 검색어로 뜨거든요. 오늘은 제가 청소년이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하고 청소년 당사자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있는 청소년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이런 증상이 있다 이러면 진짜 정신과에 꼭 오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불면이에요. 저희가 이제 진료 볼 때 괜히 잠은 잘 자세요, 밥은 잘 드세요 이런 거 여쭤보는 게 아니라, 정신과적 질환이 생물학적으로 표현되는 가장 흔한 방식이 불면증이거든요. 이 사람이 잠을 잘 못 잔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잠을 못 자고 있다, 그리고 그 정도가 하루에 2-3시간, 3-4시간 정도밖에 못 잔다, 잠드는데 1시간 이상 걸린다, 이런 정도가 되고 있다고 하면 마음 안에서 뭔가 불편한 게 있고 힘든 게 있고 해소되지 않은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뭐 우울증이든 불안장애든 공황장애든 강박증이든 뭐가 됐든 간에. 두 번째로는 밥을 잘 못 먹는다, 반대로 폭식을 한다, 이런 부분들도 정신과적인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식으로든 이런 것들을 막 풀어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런 것들을 막 쇼핑으로 풀기도 하고 자해를 하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정말 말 안 해도 당연한 얘기지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혹은 죽으려고 어떤 시도를 한다, 자해를 한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그것도 정신과를 꼭 찾아야 됩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도 이제 단계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죽고 싶다라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차에 뛰어들고 싶다,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또 목을 매달고 싶다, 이런 거는 좀 진짜로 정말 심각하게 위험한 사인이거든요. 왜냐하면 단 한 번의 시도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것만이 아니라 막연하게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자살사고라고 해요. 저희가 조금 더 표현을 하자면 모호한 자살사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상당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런 것도 발전하게 되면 심각한 자살사고로 이렇게 점점 단계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와보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가 평균적으로 자살 시도가 7번 정도가 반복되면 사망에 이르는다고 하는 그런 통계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부모님이 알 정도가 되면 사실 그 이전에 여러 번 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경우,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위험한 사인인데, 사실 자살과 타살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게 다른 사람한테 가느냐 나한테 오느냐 방향의 문제일 뿐, 타살에 대한 생각이 든 경우, 혹은 굉장히 폭력적이거나 거칠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도 정신과에 꼭 와야 되는 경우고, 그 사람한테 가지 마시고 꼭 병원 와서 정신과 의사랑 상담하시고, 커다란 마음의 응어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빵 터지기 전에 공기를 퓨 하고 이렇게 잘 풀어주면 그 마음이 샥 작아지면서 마음이 굉장히 편해질 수 있거든요. 빨리 마음에 있는 화를 조금 이렇게 풀어내고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정신과를 맨 처음에 이제 오려고 하실 때 어디를 가야 돼요? 이렇게 많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대학병원 갈 거냐, 개인 의원으로 올 거냐, 심리상담센터로 올 거냐, 이런 부분들 고민을 좀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을 가야 되는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는 신체적인 질환이 같이 동반되어 있을 때, 예를 들면 심장질환, 신장질환, 뇌질환, 폐질환,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 어렸을 때 그런 거를 앓은 어떤 경험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뭔가 심리나 정서적인 상태의 변화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게 있을 때 종합병원에 가는 어떤 큰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처음 어떤 병원이나 정신과적 문제에 대해서 또 아주 심도 있게 제대로 된 검사나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다, 그렇다고 하면 종합병원에 가보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종합병원에서 뇌파 검사, 뇌 MRI나 CT 촬영, 어떤 호르몬 검사나 심장질환에 대한 검사나 이런 것들 좀 샅샅이 할 수 있고, 심리 검사나 이런 것들도 개인 병원에 비해서는 조금 더 검사하는 항목도 많고 깊이나 난이도나 이런 것들도 좀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세 번째로는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오랫동안 심리상담센터나 의원이나 이런 데서 치료를 받아봤지만 호전이나 차도가 크게 없고 오히려 점점 좀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어떤 치료 방법들을 모색해보기 위해서 종합병원 혹은 대학병원을 가보실 수 있어요. 종합병원은 조금 더 환자 수가 굉장히 사실 좀 많아요. 교수님들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서 가서 대기하는 시간이 2시간, 3시간이 되고, 막상 진료는 3분, 5분, 길면 10분, 짧은 진료 시간,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좀 더 개인적인 얘기도 좀 더 많이 해보고 싶고, 어떤 솔루션이나 해결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받고 싶고, 더 자세한 진료, 자상한 진료, 이런 것들이 받고 싶을 때 1차 의료기관인 정신과 의원으로 방문을 하시면 본인에게 맞춰진 그런 치료나 이런 부분들을 제시할 수 있어서 그런 점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리상담센터는 그 운영 주체가 의사가 아니고 심리상담사라는 어떤 주체에 의한 기관인데요. 심리상담사는 현재로서는 아직은 법적으로는 어떤 지위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부여하는 임상심리사라는 사람들이 운영을 하기도 하고 민간에서 주는 심리사라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심리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슨 진단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고 어떤 법적인 자문이나 도움이나 진단서나 소견서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게 좀 차이점이에요. 또 결정적으로 약물 치료나 이런 것들을 같이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 대학병원, 그리고 정신과 의원, 심리상담센터 이렇게 셋은 각각의 역할이 좀 다르고 본인들의 어떤 니즈에 따라서 따로따로 잘 취사 선택해서 이용을 하시는 게 현명한 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원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비용 같은 경우에는 기본 진료비가 있어요. 우리가 뭐 소아과나 내과를 가면 진료비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죠. 거기까지는 이제 모든 의원이 다 동일하게 붙고요. 정신과에서 조금 특이한 것은 상담료, 면담료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정신과에선 정신요법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시간에 따라서 단계가 나눠져 있어요. 단계별로 금액이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그 부분이 있어서 진료비에 추가가 되고요. 플러스 해서 특히 초진 때 그러는데 설문지 같은 것들을 해요.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그동안 어떤 것 때문에 힘들었는지, 어떤 약을 먹고 있었는지 이런 설문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 붙고 이제 마지막으로 약물 처방을 했을 때 정신과는 또 다른 과랑 좀 다르게 약물을 원 내에서 그러니까 병원에서 처방을 해서 바로 드리는 그런 좀 독특한 시스템이 좀 있어요. 정신과 환자분들이 어떤 편견이나 낙인 때문에 약국에 가서 약 받는 거 노출되는 것 때문에 꺼려한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병원 안에서 그냥 병원 직원들이 이렇게 약을 기계로 포장을 해서 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약값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료비에 포함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합쳐져서 진료비가 이렇게 산정이 되는데요. 처음에 병원을 찾는 경우에 30분, 40분, 뭐 좀 길어지면 50분까지도 상담을 하는데 한 5만원, 6만원 정도의 진료비가 나오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진료를 볼 때는 그거보다는 조금 적게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근데 이것도 약값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혹은 면담 시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이 크기도 해요.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7, 8만원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별로 안 나오시는 분들은 뭐 만원 뭐 언저리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방송을 보시고 있는 청소년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아마 정신과를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물로 생각하는 게 기록 여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면담하면서 막 적는 그 기록들이요. 의사의 컴퓨터에는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암호화되어 있죠. 그래서 함부로 보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심지어는 저희 직원들도 정신과 진료 기록 자체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죄송한 말이지만 보호자분이 오셔서 우리 아이 무슨 내용으로 진료를 받나요? 라고 얘기해도 대답해 드리지 않습니다. 의료법에 정말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환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진료 기록을 함부로 유출하면 저희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중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기록에 대해서 함부로 볼 수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취업이나 진학이나 걸림돌이 되면 어떡하냐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으시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그 기록은 함부로 아무나 볼 수가 없는 자료이고 특히 정신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이 세 과는요 너무나 사생활이 중요해서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찾아가서 신분증 들고 확인을 해줘야 당신이 이러이러한 병원을 옛날에 다녔었다 정도까지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코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보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공기업, 공무원, 선생님 이런 것들 다 문제없이 진학을 하시고 취업을 하셨다.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공군 파일럿이에요. 공군 파일럿은 자기 혼자만의 생명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한 번에 어떤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정신과적 진료 기록을 당신이 제공을 해야 된다. 꼭 그래야만 한다라는 요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정보원이나 혹은 주요 인사들을 경호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신과적 기록 역시 마찬가지로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동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일상적인 우리가 취업이나 진학에는 결코 문제가 없으니까 정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정신과를 가면 보험 못 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과거에는 그런 경향성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도 그런 경향이 아예 없다고 얘기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보험 설계사 이런 분들에게 보험을 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혹시 정신과 다니고 있나요? 30일 이상 정신과약 처방 받은 적 있으세요? 이러면 탈락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제 인터넷으로 드는 다이렉트 보험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제한이 없을 가능성이 좀 더 큽니다. 하지만 이제 보험도 사실 상품이 되게 여러 가지고 보장을 해주는 부분들이 사실 되게 세세하게 좀 많이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보험사에 조금 더 자세히 상의를 하시는 게 맞고, 2019년을 기준으로 나라에서도 정신과적인 진료를 받은 과거력이 있는 사람이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건 차별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보험 가입이 어렵다, 금융감독원으로 조금 이렇게 문의를 주시면 좀 더 자세히 좀 상담을 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정신과적인 질환을 갖고 있다라는 건 유병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뇨나 고혈압이나 뭐 뇌질환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앓고 있으면 보험을 가입할 때 페널티가 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남들보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보험을 가입할 때 내는 돈이 좀 더 많아지거나, 어떤 질환에 대해서는 보험 보장이 좀 안 된다거나, 정신과적 질환이 있는 것도 어쨌든 병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험사랑 자세히 상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부모님들이 정신과 오는 거에 대해서 뭐가 제일 마음에 걸리시냐고 물어봤을 때 제일 걱정되는 건 진짜 우리 아이가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지? 어떤 병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제일 크다고 합니다. 사실 부모님들도 아이에게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런 감이 없지는 않으세요. 근데 그거가 얼마나 깊은 문제고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고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꺼내보는 건 너무나 두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불안이나 두려움이라는 건 그 실체를 모를 때 더 큰 것 같아요. 우리가 깜깜한 어둠 속을 걸어가면 그 어둠 속에 뭐가 있는지, 괴물이 있는지 귀신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무서운 거거든요. 어두운 방에 불이 켜져서 별게 없다라는 걸 확인하면 사실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확인하지 않는 불안에 떠시기보다는 오셔서 우리 아이를 힘들게 하는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불을 켜고 확인하시게 되면 정말 훨씬 가벼워질 수 있고 문제 해결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단이라는 건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제대로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한 라벨링이지 편견을 씌우기 위함이거나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발걸음 하시면 주변에 있는 정신과에서 최대한 성심성의껏 잘 진료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기 내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쿠크닥스였습니다.